그녀의 이야기는 평범한 하루에서 시작됐다. 경남 창원의 오래된 분식집, 좁은 주방 안에서 튀김 냄새와 국물 김이 가득 찬 공간이었다. 그녀의 이름은 박선옥, 올해 72. 평생을 이 도시에서 살았다. 남편은 공장 노동자, 성실했지만 몸이 약했다. 그가 세상을 떠난 것은 선옥 씨가 48살 되던 해였다. 퇴직금과 보험금이 남았지만 아이 둘을 키우기엔 턱없이 부족했다. 그래도 그는 흔들리지 않았다. 분식집 문을 열고 닫으며 20년을 버텼다. 그녀의 자식은 2명이었다. 첫째 아들 민호, 둘째 딸 미정. 어릴 적에는 둘 다 부모 말을 잘 들었다. 그러나 아버지의 죽음 이후 가정의 균형이 무너졌다. 큰 아들은 고등학교를 마치자마자 대학 진학을 고민하다가 사업을 해보겠다고 했다. 선옥 씨는 처음엔 반대했지만 아들이 꺼내든 말 한마디에 마음이 무너졌다. 엄마, 아빠가 못 이룬 꿈 내가 이뤄볼게요. 그 말에 그녀는 결국 보험금 전부를 내주었다. 당시 금액은 약 8천만 원이었다. 2000년대 초반 기준으로 적지 않은 돈이었다. 민호는 친구 2명과 함께 휴대폰 액세서리 도매업을 시작했다. 그러나 사업 경험도 자본 운영 능력도 부족했다. 반년 만에 재고는 쌓이고 거래처는 끊겼다. 빚만 남았다. 선옥 씨는 자신이 보증을 선 것도 모르고 있었다. 어느 날 은행에서 독촉장이 날아왔다. 연대보증 4,500만 원. 그제야 알았다. 아들이 사업자금 대출에 어머니 명의를 함께 쓴 것이다. 그녀는 통장 잔액을 전부 털고 새벽마다 일용직 청소를 나갔다. 분식집 문을 닫을 수 없어서 낮에는 가게, 새벽에는 청소였다. 한 달 평균 수입은 150만 원 남짓이었다. 빚을 갚는 데만 3년이 걸렸다. 그동안 아들은 연락이 끊겼다. 소문에 의하면 다른 도시로 이사했다 했다. 딸 미정은 미용실을 다녔지만 자주 집을 나갔다. 20대 초반 불안정한 연애와 빚 보증으로 문제를 일으켰다. 그렇게 혼자 버티던 어느 날 아들이 나타났다. 5년 만이었다. 머리는 염색돼 있었고 구급차를 몰고 왔다. 엄마, 나 이번에 큰일해. 이번엔 진짜야. 이번에는 부동산 투자라고 했다. 세금 문제 때문에 잠깐 집을 내 명의로 돌려놔야 해. 서류상으로만. 선옥 씨는 잠시 망설였다. 하지만 아들이 말끝마다 엄마 믿어요 라며 웃을 때 그 미소는 어린 시절 모습과 겹쳤다. 결국 도장을 찍었다. 그로부터 2달 뒤 집은 팔렸다. 아무런 통보도 없이. 부동산에서 전화가 왔다. 주인분 이사 날짜 언제로 할까요? 그제야 알았다. 집은 이미 아들의 계좌로 팔려 있었고 대금은 송금된 상태였다. 그는 전화를 받지 않았다. 며칠 뒤 문자 한 통이 왔다. 엄마 미안. 잠시만 이해해줘. 정리되면 연락할게. 그게 마지막이었다. 그녀는 노숙에 가까운 생활을 시작했다. 처음엔 친구 집, 다음엔 교회 숙소, 결국 고시원으로 옮겼다. 고시원 방은 창문 하나 없는 1.5평. 반지하 냄새가 났다. 월세 25만 원. 처음 며칠은 잠이 오지 않았다. 새벽에 창밖을 보며 내가 왜 이렇게까지 됐을까 스스로 묻곤 했다. 그러나 현실은 잔인했다. 다음 해 딸 미정에게 연락을 했다. 엄마, 나 잠깐만 도와줘. 카드값이 밀렸어. 그때도 그녀는 돈을 빌려줬다. 200만 원. 그 후 미정은 잠적했다. 연락이 닿지 않았다. 1년 뒤 경찰서에서 전화가 왔다. 미정이 사기 사건에 연루되어 조사를 받는 중이라 했다. 그때 선옥 씨는 경찰서 앞에서 딸을 보았다. 엄마, 나 잠깐만 믿어줘. 딸은 그 말만 남기고 떠났다.
그날 밤 그녀는 고시원 복도 끝에서 오래 울었다. 그리고 처음으로 자식의 이름을 욕했다. 민호야, 미정아, 너희는 왜 나를 이렇게 만들었니? 울음은 금세 그쳤다. 눈물이 남아있지 않았다. 그녀는 분식집에서 쓰던 남은 기름 냄비 하나와 그릇 몇 개를 들고 노점 허가를 받았다. 버스 정류장 앞에서 떡볶이와 오뎅을 팔았다. 그러나 허가 문제로 구청 단속이 자주 나왔다. 벌금만 수십만 원이었다. 벌금을 내지 못해 구치소에 하루 구류된 적도 있었다. 그 기록이 남았다. 그날 이후 그녀는 사람을 믿지 않았다. 그러던 어느 겨울 한 남자가 노점 앞에 서 있었다. 낡은 패딩 차림, 손에는 봉투 하나를 들고 있었다. 어머니 민호 친구입니다. 그는 조심스럽게 봉투를 내밀었다. 안에는 현금 50만 원과 쪽지가 있었다. 엄마, 지금은 말 못해요. 나중에 꼭 돌아갈게요. 손글씨는 떨려 있었다. 그녀는 봉투를 품에 넣지 않았다. 그냥 불판 위에 던졌다. 지글지글 타들어가는 종이를 보며 이제 끝났다고 중얼거렸다. 이후 그녀는 건강이 급격히 나빠졌다. 당뇨와 고혈압이 동시에 찾아왔다. 한때는 신문에 실릴 만큼 지역 봉사활동을 하던 여성이었지만 지금은 하루 3끼를 해결하기도 어려웠다. 그러나 이상하게도 절망 속에서 주변 사람들의 사연이 눈에 들어오기 시작했다. 이혼한 노인 아들에게 전세금을 맡겼다. 잃은 부부, 병든 부모를 외면하는 자식들. 같은 이야기가 반복되고 있었다. 2022년 그녀는 복지관에서 열린 사주 상담 프로그램을 우연히 보게 되었다. 지금이라도 내 운이 좀 바뀔까요? 농담 반 진심 반으로 물었다. 상담사는 사주 차트를 펴며 말했다. 이분은 평생 타인을 위해 살아왔네요. 인생 후반부는 자신을 돌보는 운으로 바뀝니다. 그러나 그걸 깨닫지 못하면 끝까지 남의 짐을 져야 해요. 그 말이 마음에 남았다. 그녀는 그날 이후 매일 일기를 썼다. 오늘은 나를 위해 떡볶이 한 그릇을 먹었다. 오늘은 아무에게도 돈을 빌려주지 않았다. 사소한 기록이지만 그게 스스로를 지키는 일이라는 걸 알았다. 복지관에서 만난 또래 노인들과 서로의 이야기를 나누며 나만 그런 게 아니구나 하는 안도감을 느꼈다. 그녀는 한 방송국 기자를 만나 인터뷰를 했다. 왜 이 이야기를 하시나요? 기자가 물었다. 누군가 내 이야기를 듣고 멈췄으면 해서요. 자식에게 도장 찍어주기 전에 한 번이라도 생각했으면 해요. 방송은 지역 뉴스에 짧게 나갔다. 그날 이후 편지와 전화가 쏟아졌다. 저도 집을 뺏겼어요. 저도 아들에게 당했어요. 수십 통의 연락. 그녀는 답장을 일일이 썼다. 1년 뒤 그녀는 작은 월세방을 얻었다. 정부 지원 주택이었다. 월세 10만 원. 비록 낡았지만 햇살이 잘 들었다. 그곳에서 그녀는 다시 음식을 만들기 시작했다. 동네 어르신들에게 무료로 떡볶이를 나눠주었다. 사람들은 그를 분식집 할머니라 불렀다. 어느 날 우편함에 등기 하나가 도착했다. 발신인은 아들이었다. 편지엔 이렇게 적혀 있었다. 엄마, 나 죗값 다 치르고 나왔어요. 미안해요. 그런데 아직 엄마 얼굴 볼 자신이 없어요. 동봉된 건 10만 원짜리 수표 한 장이었다. 그녀는 수표를 찢지 않았다. 그냥 서랍에 넣었다. 언젠가 아들이 다시 찾아올 때 그때 돌려주겠다고 다짐했다. 그녀는 지금도 새벽마다 복지관으로 간다. 도시락을 나르고 외로운 사람의 손을 잡아준다. 인생은 결국 사람으로 상처받고 사람으로 치유되는 거예요. 그 말은 사실이었다. 자식에게 버림받은 여자는 결국 타인의 온기로 살아났다. 그녀는 가끔 이렇게 말한다. 사랑은 조건이 없어야 한다고들 하지만
나는 이제 아니라고 생각해요. 조건이 없는 사랑은 상대를 망치고 나도 망칩니다. 부모가 자식을 위해 희생할 때 그 희생의 끝이 자신을 지우는 거라면 그건 사랑이 아니에요. 그건 미련이에요. 그녀의 목소리는 단호했다. 나는 이제 나를 지킬 거예요. 그게 내 마지막 남은 인생의 의무예요. 이 이야기를 듣는 이가 있다면 한 가지는 분명히 기억해야 한다. 재산은 감정으로 맡기면 안 된다. 도장은 신뢰로 찍지 말고 서류로 판단해야 한다. 자식이라도 계약은 계약이다. 부모의 노후는 부모가 지켜야 한다. 그것이 이 시대의 냉정한 현실이다.